광역의회 초선 의원이지만 기초의회를 경험한 바탕으로 환경과 인권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광주시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원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년 2018년에 저희들도 제8대 강주광역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올 1년은 그동안 의정활동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조금 부족한 거를 채우는 이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늘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입법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계속 좀 만들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3년차 오다 보니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뭐 복지, 환경 쪽이긴 하지만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부탄으로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부탄 네. 연수도 좀 다녀오고 네.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광주시의회 의원님으로서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이었죠. 국제도시 환경협약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름이 굉장히 좀 장황한데요. 어떤 상인가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말레이시아 말라카주에서 개최가 됐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53개국에 159개의 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도시환경협약의 정상회의에 들어와 있는 네네. 나라들과 도시들인데, 이곳에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네. 진행을 했던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했던 것을 발표를 하러 네.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이번 상을 수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 아,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실제로 그날 이제 그게 전체 3일 진행됐던 것 중에 마지막 날 각 나라별로, 각 도시별로 중점적으로 온난화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네. 기후위기 재앙이잖아요. 즉 굉장히 가뭄도 심하고, 네. 저희도 올 여름에 폭염 되게 심했던 것처럼 이게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온난화 상황이 심각하고 기후재난은 실제로 저희들이 만든 어떤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재앙인 건데, 네. 이거를 각 도시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조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식생활 조례라고 하는 걸 제가 발의를 했어요. 식생활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녹색 식생활이라고 하면은 항상 채식을 주로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채식하면은 그냥 건강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혹시 우리 박아름 아나운서도 고기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네. 산업으로 발생되는 거나 교통에서 유발된 온실가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사료나 네. 거기에 드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가공 과정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육식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내오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일주일에 딱 한 끼만이라도 육식을 전체가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430만 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예. 그래서 강주시의 그 조례를 비건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환경단체하고 3년 준비를 해서 만든 조례이고, 왜냐하면 온실가스와 녹색 식생활과 굉장히 영역이, 푸드라고 하는 영역이 네. 지구온난화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예산을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올 2017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녹색 식생활 강사단을 일단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녹색 식생활 강사단이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고요. 온실가스와 축산업과 육식의 관계 문제를 아마 곧 있으면 랩핑되어 있는 버스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송부활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좀 할 거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 그리고 먹는 것에서도 실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들이 우리 일반 식당에 가서 저희 한국 사람들 젓갈 넣잖아요. 생선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녹색 식당 인증을 하는 이런 코스를 좀 밟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하고 간하고 그리고 의회가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만든 활동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날 발표를 했고, 그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 푸드라고 하는 영역을 좀 새롭기도 했고, 이래서 제게 아마 도시상을 수여를 하게 됐던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식생활과 좀 이렇게 관련 지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 아닌 충격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그리고 그 이제 결과가 환경협약상으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예, 늦었지만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는 2020년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제로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어쨌든 땅을, 토지를 다 묶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개발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땅의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혼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2020년에 두고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강주시도 한 25개의 공원이 그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가 되게 많아요. 국공유지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매매를 해서, 토지 매매를 해서 공원으로 뭔가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토지 매입비만. 굉장히 많잖아요. 강주시가 4조가 조금 넘는 예산인데,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걸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가 2017년,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근데 강주시가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 예산을 투입을 하거나 공원 일몰지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거고, 그 미흡한 현상이 지금 현재 당장의 내일 모레 풀어야 될 과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은 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일단은 9월 8일까지 해서 4개의 공원만 1차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 민간 특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중해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중앙공원, 일곡공원, 영산강 대산공원의 4개의 가장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그 공원을 비롯하여 나머지 10개를 다시 2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공원은 그냥 벌아보는 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뭔가의 행위를 하고 이래서 어떤 분에게는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는 나들이 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챙기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원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강주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다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럴수록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인 건데 이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자와 시민사회단체와 또 의회 저와 이걸 어떻게 공원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 살려낼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토지매입비를 그동안에 해년마다 어떤 때는 뭐 5억, 10억, 지금 2020년까지 강주시가 500억을 만들겠다고 해요. 1조 7천억 원에서 500억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민자공원으로 풀겠다고 하는 건데, 민자공원으로 풀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있기도. 왜냐하면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막 이런 이미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거나 이런 건데, 그 나머지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시가 지급 500억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예산들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거를 토지 매입비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에는 뭐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강주의 시민참여형 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푸른길 공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곡에 있는 한세봉 생태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길 공원을 만들면서 폐지 부선, 철도 폐지 부선을 시민들이 모금 운동도 하고 기업에서 모금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철도 부선, 폐지 부선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또 숲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인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데는 진행을 했지만 작은 동네로 오면은 어린이공원 혹시 가보셨을까요? 예, 그러면 어린이공원 가면은 어린이공원으로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정 어린이 놀이센터만 존재를 하고 아이들은 없는 곳. 그리고 밤에는 일부의 어두컴컴한 데를 조금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데이트 장소, 성인들의 데이트 장소, 예, 이렇게 쓰이다 보니 공원이 있으나 실제로 공원은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공원은 공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공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 순천에 기저귀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한 5억 정도 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건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만든 거죠. 그러면 강주도 아까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지만, 작게는 어린이 공원들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주시가 예산도 지원을 해야겠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 공원은 구청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을 하니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의해서 물꼬를 좀 튼 거고, 앞으로 공원에서 시민들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예산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조례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 발의하신 조례로 인해서 또 우리 광주 지역 공원들이 얼마나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할 공원으로 변신할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광주 지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등 이런 굉장히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어른들은 일을 한다 그러면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조금 낮게 보는 건 사실이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네.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부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네. 이를테면 체불임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해서 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또 실제로 노동을 하고도 주지 않아요. 그만한 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8시간 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갖은 폭설과 성희롱 발언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하는 게 실제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산재보험을 넣어서. 네. 그런데 거의 90% 가까운 비용 아이들은 사비로 처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비로 처리를 하고 뭐 거기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청소년 노동 인권이랄지 또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그동안 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마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의 권리를 네. 정확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네. 놀 권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공원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뛰어놀 수 있는 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제대로 학습받을 권리.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네. 요즘에 학교 밖 지원센터 이걸 통해서 대안학교나 이걸 통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할 권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청소년들 중에 상황이 되게 복잡한, 왜냐하면 저희가 이혼가정도 많아지고 조손가족도 많아지고 네. 이러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러면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 권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동네를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를 네. 볼 때 네. 대부분 어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4가지 권리를 존중해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네. 아까 노동할 권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고, 또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네.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조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성평등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강주 여성민우회에서 네.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04년에 처음 했던 게 성인지 예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 많은 기자님들도 저한테 무슨 성인지, 성인물 토론회를 진행을 네. 하느냐, 예. 그게 아니라 젠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위에서 형성이 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사고, 이거 네. 이 젠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예산에는 그 예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네. 받는 집단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테두리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네. 그 결과는 어쩔 때는 사회적 약자에게, 때로는 남성에게, 때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나타내게 네.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성별 영향 분석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워서 영향을 누가 받고 어디가 혹시 불평등하고 차별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통해서 성인 예산 수립을 하기 시작한 지가 2013년.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중앙정부는 했고요. 예, 예. 지방정부는 2013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2017년인데 강주는 그나마 전국에서 한 13% 정도 성인 예산을 수립은 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100%가 맞죠. 아.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벌써 한 5, 6년차 하고 있는데 이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는 단위는 기획조정실 예산 네, 네. 정책관실이고 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하는 데는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이고 네. 성인지 예산 결산을 하는 데는 회계과예요. 네. 그러면 세 박자가 아주 잘 맞아야지 이게 좋은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형식적으로 페이퍼 작성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성인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 했던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성인지의 어떤 마인드나 의식이 높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아까처럼 한 박자로 가야 될 게 행정조직 내의 체계가 네.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협업 구조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볼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인 예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인 예산 제도를 효율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최근에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고 조례를 만든 생각입니다. 네. 이 제도가 이제 올해로 시행된 지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활성화를 위한 또 의원님만의 뭐 방안이랄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저도 이제 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버넌스, 협치입니다.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은 민간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민하고 행정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의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축소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행정도 있으면 네. 가운데서 거간의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때로는 정책으로 압박도 하고 네. 감시도 하고 네. 때로는 시민사회하고 수준을 맞춰가면서 소통을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그걸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행정의 성인지의 마인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저는 또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거고 네. 그 사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내용이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 3박자를 네. 조금 더 심화시켜 볼 예정이에요. 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이제 전진숙 의원님과 광주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이제 끝으로 계획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 2018년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네. 2018년 선거하고 무관하게 지나왔던 3년의 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그걸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아직 못했던 사업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거버넌스 조례나 네. 또 마을 미디어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 네.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네.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콘텐츠들로 시민들과 만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을 임기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진숙 시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